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지난달 31일 미국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민간업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까지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우주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 정부가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했는데 이번엔 민간에서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한 겁니다. 이젠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완전한 뉴 스페이스 시대가 된 거죠. 전 세계 기업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의 시대가 되면서 어디서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위성 비즈니스가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KT셋도 한국판 스페이스X를 꿈꾸며 무궁화 위성 뉴게이호를 발사했습니다. 위성 신기술이 집약된 무궁화 위성은 우주 5G 시대를 여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KT셋은 차별화된 위성 경쟁력을 앞세워 위성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위성 통신은 지상만의 서비스였는데요. KT셋은 앞으로 통신 사각지대인 해양과 비행기까지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위성 산업은 5G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 꾸준히 우주 산업을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정지 궤도 환경 감시 위성인 천리안 2B호를 쏘아 올렸는데요. 천리안 2B호는 위성인 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측정할 수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 전반의 대기와 해양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러시아와 미국 같은 우주 선진국들보다 60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의 우주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죠. 그렇지만 뭐든 빠른 한국답게 우리는 30년 만에 우주 선진국 반열에 다가섰습니다. 한국 우주 산업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영국 서리대와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위성 우리별 1호가 그 시작이었죠. 당시 한국은 우주 경험이 전혀 없던 우주개발 후진국이어서 위성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 7년 만에 한국은 독자적인 인공위성 개발국이 됩니다. 1999년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담당한 우리별 3호를 발사했거든요. 한국이 우주산업에 뛰어든 지 30년이 된 지금은 세계 10위인 인공위성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최초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를 쏘아 올렸을 정도로 우리 인공위성 기술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발사체를 개발하는 속도는 좀 더뎠습니다. 사실 위성만큼이나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사체가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위성을 만들어도 우주로 올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위성과 비슷한 시기인 1990년부터 로켓을 개발했지만 다른 탑재물을 우주로 올리는 발사체를 만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2002년 액체 추진 로켓 개발에 성공하면서 나로호 개발을 시작하게 됐죠. 액체 추진 로켓은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고 원할 때 엔진을 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는 3번의 발사 끝에 2013년 성공적으로 발사됩니다.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한국은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됐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자국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린 국가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로호는 완전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닙니다. 발사체는 총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1단계 로켓 엔진을 러시아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나로호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1단계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중대형 액체 엔진 개발을 시작했어요. 일단 30톤급 엔진을 먼저 시험삼아 연구한 뒤 중형 발사체의 1단계 및 2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75톤 추력의 액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중대형 액체 엔진은 세계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일본, 유럽, 인도, 중국 이 6개 국가만이 발사에 성공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도 중대형 액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2002년에 개발했던 0.1톤의 작은 분사기를 720개 모아서 75톤의 강한 추력을 내면서 섬세한 통제까지 가능한 엔진을 개발해냈거든요. 이렇게 1단 발사체의 핵심까지 개발해낸 한국은 2021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2단 발사체였던 나로호와는 달리 3단으로 제작됐어요. 75톤급 엔진 4개가 묶여있는 1단 로켓과 75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된 2단 로켓, 그리고 7톤급 엔진이 장착된 3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게 1.5톤의 위성을 상공 600에서 800km의 지구 궤도에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0km 상공에 위성을 투입했던 나로호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총 길이 47.2m, 중량 200톤에 직경 3.5m인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크기도 큽니다. 발사체에 들어가는 연료도 달라졌어요. 누리호를 띄우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인 케로신은 우주 선진국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체 연료인데요. 나로호에는 개발이 쉬운 고체 연료를 사용했지만 누리호는 성능이 좋고 안정적인 액체 연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국의 우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우주 강대국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였던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엔진을 빨리 개발했냐며 엔진을 공동으로 개발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주 산업에 진출한 지 30년 만에 빠른 속도로 우주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주 개발 기술에서 독립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 탐사 감시, 우주국제협력, 우주산업 육성 등 6개 전략에 총 6,1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만 멈춰 있진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의 민간항공 우주기업인 일론 머스크처럼 민간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민간 기업들도 우주 개발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을 제작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린 광학은 나사와 함께 우주용 렌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주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우주 궤도에 올라가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강한 압력과 온도 변화를 견디면서 고화질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견고하면서 정밀한 렌즈를 만드는 곳이 바로 그린 광학입니다. 국내 밸브 제조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진정밀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에 사용되는 밸브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세계 각국에 가스 오일 밸브와 상수도 관련 인프라를 공급해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부와 민간 모두가 우주 기술에 뛰어들 만큼 우주 강대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한국 첫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달 주변을 돌면서 달 표면을 탐사하게 되고요. 2030년에는 달 탐사선을 착륙시켜 달을 비롯한 태양계 천체들을 관찰하는 우주 탐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수가 출전한 토트넘과 아스날이 북런던 더비서 원더골을 장렬하면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새벽 시간으로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서 열린 아스날과 20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13분에 기가 막힌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했으며 한 경기를 더 치른 첼시에 승점 1뒤진 2위에 자리했습니다. 경기 전 토트넘이 아스날을 잡게 된다면 선두를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손흥민은 경기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토트넘 간판 골잡이 손흥민은 선발 출격해 아스날 골문을 조준했습니다. 리그 아웃골로 득점 랭킹 공동 2위에 올라 있었고 지난 4일 라스크린츠와 유럽 유로파리그에서 골맛을 보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초반부터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를 건네면서 아크서클 근처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토트넘은 강력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손흥민은 0대0 동점으로 팽팽한 전반 13분 단 한 번의 역습 찬스에서 그림 같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경기의 흐름을 토트넘으로 가져왔습니다. 최고의 조합을 자랑하는 개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드리블을 툭툭 치고 들어가 약 25m에서 때린 오른발 가마차기는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추가 시간 해리 케인의 골까지 도우며 토트넘의 선두 탈환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 호스퍼의 무리뉴 감독은 경기가 끝난 직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원더골을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는 궤적을 바로 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크레이지, 난 뒤돌아서 아들을 봤다. 그의 표정은 마치요 이랬다. 내 표정도 같았을 것이라고 흐뭇해했습니다. 적장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도 손흥민의 첫 번째 골에 박수를 보낸다. 토트넘은 원더골을 넣었다고 손흥민 선수를 인정했습니다. 대단한 골이란 표현에 대해 손흥민은 오늘은 겸손할 수 없겠다. 만약 운이 좋았던 골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운 좋게 들어간 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멋진 골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기회에서 이렇게 골을 넣어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팬 투표에서 66% 지지를 얻으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격인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이번 킹 오브 더 매치를 포함해 올 시즌 4번째 수상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 8.1점을 부여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의 극찬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스널전 환상골에 영국 매체도 연달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하며 기분 좋은 선제골을 넣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팀 동료 해리 케인, 호이비에르와 함께 최고 평점입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9점을 주며 북런던 더비에서 잊혀지지 않을 장면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진가를 발휘한 토트넘 호스퍼 듀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BBC가 선정한 2주의 팀에 뽑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소속의 가스 크룩스는 토트넘과 아스널, 리버풀과 울버햄튼 간 20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를 마치고 한 주를 빛낸 선수 11명을 선정했습니다. 11라운드 마지막 날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2대0 낙승을 만드는 골을 나누어 넣은 손흥민과 케인은 윌프레드 자하와 함께 이 팀의 3톱을 구성했습니다. 크룩스는 이날 역습 상황에서 골문 구석을 찌르는 원더골, 리그 10호 골을 작성한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의 슛은 마법과도 같았다. 케인을 향한 어시스트도 좋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의 링크업 플레이에 주목했습니다. 둘은 지금까지 리그에서만 31골을 합작했고 디디에 드로그바와 프랭크 램파드 듀오의 36개에 이은 역대 2위 기록했습니다. 크룩스는 손흥민, 케인 외에도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와 수비수 에릭 다이어를 뽑았는데 토트넘만 11명 중 4명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지금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토트넘의 시간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토트넘과는 분명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역시 믿고 보는 케인과 손흥민 콤비였습니다. 서로가 어시스트를 주고받으면서 선제골과 쐐기골을 터뜨려 팀의 귀한 승점 3점을 선사했습니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케인이 전방 공간으로 찔러준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오른발로 공을 강하게 감아 아스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정규 리그 10골이자 각종 대회를 통틀어 시즌 13번째 득점포였습니다. 전반 막바지에는 두 선수가 역할을 바꿨습니다.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왼쪽으로 돌아들어가는 케인에게 패스를 건넸고, 케인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왼발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두 장면 모두 두 선수의 호흡이 돋보였는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두 선수에게 모두 평점 9점을 부여했습니다. 케인 역시 손흥민과의 호흡에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케인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우리 모두 이제 경기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내 생각에는 우리 둘 다 전성기에 접어든 것 같다고 흡족함을 표했습니다. 이날 득점으로 케인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만 11골을 기록했습니다. 북런던 더비 역사 속에 더 이상 케인보다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또 손흥민의 첫 골을 도우면서 어느덧 정규 리그 어시스트만 10개를 기록했고 그중 8개가 손흥민의 골을 도운 것이니 그야말로 찰떡호흡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미 그는 너무도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팀을 위해 많은 것을 선사하고 있으며 나는 그와 플레이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동료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케인과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고 있어서 월드 클래스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고 언제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라고 만족함을 표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은 도움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선보이며 대기록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은 13분에 터진 손흥민의 원더골을 어시스트하며 리그 10호 도움을 기록했고 그가 단 11경기 만에 달성한 두 자릿수 도움이었습니다. 케인은 최근 5년간 두 자릿수 도움을 처음 달성했던 선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시즌 20도움을 달성했던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는 17경기 만에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케인의 놀라운 도움 능력은 2010년대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아스널의 웨질의 아성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웨질은 2015-2016 시즌 아스널에서 11경기 만에 두 자릿수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즌에 웨질이 리그 19도움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케인의 이번 시즌 도움 기록이 매우 대단한 페이스입니다. 더욱이 케인은 8득점도 기록하며 총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케인 선수가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와의 플레이를 통해 이 흐름대로 경기력과 득점 생산력을 유지한다면 20골 20도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럽 5대 리그에서 현재 최고의 득점 관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케인이 시즌 종료 때 얼마나 더 많은 득점에 관여할지 주목되고 있으며 케인의 도움을 받고 매번 훌륭한 골 결정력을 선보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세계 축구 팬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